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아니죠?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서울에서 사업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임한수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혹시 불 꺼주시면 어때요? 앞에가 너무 환하면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잠깐 손 좀 살짝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훨씬 더 잘 보이시죠? 네. 모든 사람들이 출세, 희망,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혹시 요즘 잘 나가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뭐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1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 인생에 빛이 보이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나도 뭔가를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의 끈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요, 경제 전쟁에 들어간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변화 속에 엄청난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현재 이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밤은 옵니다. 왜 올까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대의 변화예요. 지금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화 속의 기회다. 또는 대담한 도전이다. 이런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시대의 변화를 뜻하는 거고요. 그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변화하고 있겠구나. 일반인들은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변화에 대해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오로지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어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자가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래리 페이지라는 사람은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를 어떤 성패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성공할까? 왜 실패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약축을 해놨어요.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개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측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예측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냐고 바빠요.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해요. 내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UN 미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관련된 책자들을 보시면요. 2025년이 넘어가고 2030년 정도가 되면 현존하는 국가경제 시스템이나 우리의 직업들이 대규모로 사라지거나 변형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많은 미래 학자들이 그렇게 벌써 책도 냈고요. 그럼 도대체 미래는 왜 변할까? 지금 보시는 무인자동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네시스는 EQ900은 벌써 무인자동차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죠? TV에서도 보셨죠? 그게 뭐죠? 송중기 나오는 거? 예, 태양의 후예, 그거.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미래형 무인자동차는요, 많은 운수업들을 파괴할 겁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슬리퍼는요,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프린터기로 만든 겁니다. 슬리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프린터기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뭣도 나왔죠? 빌딩 프린터기. 프린터기가 집도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했던 분들은요, 미래에는 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막노동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래의 변화예요. 지금 공장에 가보시면요, 과거에 사람들이 벅적벅적거렸던 간해수공업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이제 기계들이 대신합니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기계들이 사람의 할 일을 대처한다는 거죠. 이게 미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여기 와서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거 아니에요. 미래를 알고 그 미래를 대처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30년까지 소멸할 직업들, 개수로 따지면요, 미래에 약 20억 개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의 직업들은 사라진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미래학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굉장한 미래학자라고 여겨지고 있죠. 이 사람이 미국의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에요. 다빈치 연구소 많이 들어보셨죠?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던 연구소입니다. 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 토머스 프레이가 미래의 18가지의 이 산업들이 핵심이 되고 주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상화폐예요. 신기합니다. 왜 가상화폐가 핵심이 될까? 다른 것들은 다 알아보려면 한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어가고 가상화폐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화폐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 속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가? 지금 주변에 보시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장사 안 된다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간판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바뀌겠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VR 산업, 이 아이들이 눈에 착용하고 있는 건요, 가상현실 장비입니다. 이 가상현실 속은 어마어마한 굉장한 그 재원 창출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하죠? 미래의 핵심은 가상현실, VR 산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VR 산업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기술들이 게임이나 실험실, 그리고 각종 재난 상황 훈련에서는 이미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안경을 착용하자 손에 첨단 무기가 나타납니다. 잠시 뒤 강한의 벽을 뚫고 로봇이 등장하더니 실전 같은 전투가 펼쳐집니다. 현실의 가상 이미지를 더해 실제 같은 환경을 만드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게임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다른 분야에서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실제 완성된 구조물을 미리 볼 수 있고 의대생들의 실습 장비 역할도 합니다. No wires, no phones, no connection to a PC required. 가상현실 기술은 이미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대형 공장 내부를 실제처럼 돌아다니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온도나 냄새까지 느낄 수 있는 장비도 개발 중입니다. 손가락을 튀겨주면서 색을 써볼 수도 있고 촉감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 건강을 사용한 그런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기술이 우리의 실생활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보신 게 가상현실입니다. 이 VR 산업은요, 미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벌써 됐죠. 중요한 건 이 VR 산업은 지금 각 국가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연동이 안 됐어요. 개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장하던 VR 산업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로. 그때 필요한 게 이 가상현실 속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겠죠. 이 가상현실이라는 건 어떤 국가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똑같은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만 구동이 됩니다. 이 가상현실 속은.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동영상 보신 것처럼요. 육감을 활용한 장비들이 벌써 개발됐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데 미국에 갈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미국에 가서 내가 그 파이든 음식이든 아니면 옷이든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나는 여기 있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주까지도 나가볼 수 있는 게 가상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가상현실 속에서는요, 단일 결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도 안 됩니다. 위원화도 안 되고요. 엔화도 안 돼요, 결제가. 뭐만 결제가 가능할까요? 이 가상현실 속에서 결제가 가능한 건 가상화폐 밖에 안 됩니다. 현재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 밖에는 안 돼요. 지금 밖에 나가면 무슨 코인 굉장히 많죠. 전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720개 정도가 있습니다. 720개. 그 중에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포인트성 전자화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코인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써요. 외국에 나가면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뭐냐고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이건 가상화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기본은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은행과 연결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돈으로 다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상화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가상화폐가 뭐밖에 없을까요? 현재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실제가 나오니까 가짜들이 우리도 뭐 가상화폐야 우리도 괜찮아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물붓듯이 나옵니다. 서로 자기가 진짜래요.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상화폐가 지금 지구 반대편까지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은행과 연결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내 마음대로 찾을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네들이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두 가지만 물어보시면 그게 가상화폐인지 아니면 포인트성 전자화폐인지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가상화폐의 대부분은요. OK 캐시백보다도 못합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OK 캐시백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상화폐들은 지들끼리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단하대요. 중국을 잡아먹을 거고 미국을 잡아먹을 거고 하다가 망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번 달에 약 120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라진 게요. 약 115개 정도가 또 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죠? 대단하다고 얘기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가상화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셨던 이 가상현실 산업 속에서 결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의 금융시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혼탁해요. 금융시장이. 원래는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기축통화가. 그런데 지금은요. 위안화도요. 엔화도. 유로화도 생겼습니다. 기축통화가 분권화되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걸까요?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벌어서 하루하루 살면요. 나는 언제 거지가 될지도 몰라요. 실제 미국의 할렘가에 가보면 60%의 사람들이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이 왜 거지가 됐을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금융시장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을 벌고 안 벌고보다 더 중요한 건 금융시장의 흐름,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대로 대한민국은요, 이제 1%대 금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2%대 금리는 거의 몇 개 없어요. 0%대 금리가 작년에 출시가 됐고요.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15%대 금리도 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한 2, 3억만 있으면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없었어요. 이자만 받아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대 금리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이제 우리는 통장에다 돈을 모아놔서는 안 됩니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은행에서는요,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예금자 보호 안 해줘요. 그러면 내 돈이 은행에 5천만 원 있었는데 날라갔어요.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그냥 내 책임이에요. 내가 피해보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의 흐름이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을까? 중서민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산을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를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나 FX나 아니면 그 땅이나 건물 이런 거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대는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몇 명들은 아직도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과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땅을 통해서 부자 되는 시절은 이제 거의 막을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보신 크리스 딕슨이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투자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상화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화폐는 진화하더라. 1세대는 과거에는 금만이 돈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달러라는 게 툭 튀어나와서 얘가 지가 돈이래요. 그러면 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할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달러도 분권화되고 있죠. 기축통화가.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만 해도 그런가 아닌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230개 국가에서 어떤 은행과 연결하도 돈으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을 미국에 보내면 미국에서는 달러로 바로 찾았을 수 있어요. 환전이 필요 없습니다. 거래소만 거치면 끝이에요. 일본으로 보내면 엔화로 바로 찾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인도든 북한이든 대만이든 어디든 그 국가의 화폐로 바로바로 찾았을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달러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막 새로 생긴 코인 회사들이 자기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대단하대요.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했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또 대단한 줄 알고 돈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상화폐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억을 몰라요. 기억, 니은, 디귿 할 때 그 기억을 모른다고 칠게요.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디귿을 쓰면서 이게 기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몰라요. 기억이 뭔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죠.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식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시중에 나가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과 자기들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제가 팔씨름하면 최영만 이길까요? 질까요? 해봐야죠. 근데 제가 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내가 최영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라고 말로는 누구든 떠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를 반토막 내겠어. 반토막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요, 객관성입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이게 객관성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객관성에 입각해서 사장님께 정면적으로 승부를 던질 겁니다. 지금 이 동전은요, 사라집니다. 1원짜리, 5원짜리 사라졌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2020년대가 되면 다 사라진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죠. 그렇다면 돈은 도대체 왜 사라질까?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조개 껍데기도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속화폐, 주조화폐, 명목화폐, 본위화폐 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잘 모를까? 얘만 돈인 줄 알고 있을까요? 200~300년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거북이한테 물어보면 거북이는 알 수 있어요. 500년 이상 사니까. 하지만 사람은요, 모릅니다. 화폐는 편리한 쪽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쪽, 쓰기 편리한 쪽으로 점점 진화를 하더라. 왜 진화할까요? 얘들이 안 좋으니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명목 화폐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바뀔까요? 가치가. 예전에는요, 10,000원이 엄청난 가치를 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10,000원이요, 애들 용돈밖에 안 됩니다. 세뱃돈 받을 때 애들이 막 1,000원 주면 어떻게 할까요? 받지도 않아요. 장난하냐고요. 전 어릴 때 500원 받았습니다. 500원 종이돈이 있었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안 주고 300원씩 주는 친척들도 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이름을. 어쨌든 이 명목화폐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떨어지면 어때요? 같이 떨어지면 돈 더 벌면 되죠. 라고 착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가치가 떨어지다가 어떤 타이밍이 되면 한꺼번에 훅 떨어집니다. 집이 무너질 때 그냥 훅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균열이 생기고요. 조짐이 생기면서 어떤 타이밍이 오면 후루룩 무너지는 게 건물입니다. 그렇죠. 이 화폐의 가치도 똑같아요. 지금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랑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떨어지니까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화폐가 떨어지다가 한꺼번에 훅 떨어지는 일이 역사적으로 2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대규모로. 그럴 때 누가 무너졌을까요?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대량으로. 그 가장 대표적인 좋은 예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돈 찍어내죠. 미국은요, 파나요? 찍어내나요? 달러도 찍어냅니다. 위에라도 찍어냅니다. 엔화도 전 세계 모든 종이돈은 다 찍어내요. 이게 문제예요. 금은
찍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보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금이. 그런데 얘는 계속 찍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치가 떨어지다가 중산층이 몰락하는 엄청난 일이 독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온라인이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몇 명들이 조용해. 우리만 알고 있자 하면요. 그게 안 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 살짝 들었어요. 웹상에다 올리면 그대로 퍼집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지금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돈 있는 몇 개의 가문들이 지들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은행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이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나카모토 사토시. 이 나카모토 사토시는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 일본 새끼가 만든 거 안 해. 그럼 일본 새끼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름만 일본식으로 쓰고 있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아니면 혹시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의 불합리성, 잘못된 것들을 막고자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나 좀 부자 좀 한번 돼봐야겠다 라고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불합리성을 막고 싶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 결과 2016년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가 됐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빨간 박스로 쳤죠. 나카모토 사토시, 비트코인을 만든 주인공이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은 서민층들에게 경제적인 이익과 어떤 시스템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상의 후보자가 됐다라는 것은 누구도 믿어 의심치 못할 겁니다. 이 소식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할까? 작년 초에요. 약 12만 8천 명 정도로 추산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 작년 초에. 근데 지금은 몇 명이냐면요. 8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유저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 5개의 장점은 우리 각각 개개인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익명성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뭐 해보려면 주소 넣어라, 전화번호 넣어라 막 이러죠. 내 개인 신상, 개인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이메일 주소, 영문 이름 또는 아이디 요거만 있으면요, 누구든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들이 이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나 공평한 제2의 금융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요, 희소성입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계속 찍어내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더 이상 한 개도 만들어내거나 없앨 수도 없습니다. 땅속에 있는 금과 같아요. 금은 누가 만들었죠? 신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금 캐고 있을까요? 금 안 캡니다. 누가 캘까요? 사람이 캐죠. 땅속에 있는 금은요, 더 이상 한 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금은 역사적으로 계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트코인은 그와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지만요, 그런 알고리즘은요, 절대적으로 더 이상 하나도 못 만들어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그 나카모토 사토시마저도 비트코인을 한 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금과 성격이 아주 유사하다. 사실 금을 벤치마킹한 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실제 7천만 원 정도를 보내보면요, 수수료가 100원 꼴 나와요. 근데 이제 거래소를 거치면 물론 더 나오겠지만요, 실제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는 수수료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딜러들,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을 거래 시작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편리하죠. 휴대폰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없으면요, 컴퓨터 있으면 돼요. 컴퓨터 없으면요, PC방 가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안성도 뛰어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해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신의 영역.
그런데 신이 할 일 없어서 비트코인 해킹하고 있을까요? 신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미래의 화폐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 말고요. 객관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말씀드린 것도 물론 객관적인 것들 토대로 했지만 한번 뉴스를 믿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0년간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문명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며 우리의 삶과 세계 경제 모습을 크게 바꾼다. 여기에서 핵심이 뭔지 아시죠? 인류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디지털이 중심이에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면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체적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죠. 그럼 핵심 단어는 뭐죠?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2009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마저도 디지털화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뭐라고 여기서 들으셨어요? 화폐마저도 디지털화되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디지털로 해서 빨리 바뀌었는데 이제 돈도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아, 돈이 바뀌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 디지털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요, 많은 중산층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의 이동의 중심에 있는 화폐라고 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어떠한 규제기관이나 관리 주체 없이 기존에는 누가 규제기관이고 누가 관리주체였죠? 국가였습니다. 은행이었고요. 돈 많은 자들이 규제기관이고 관리주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국가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비트코인은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규제기관도 없고 관리주체도 없는 국가 위에 존재하는 화폐 시스템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놀라우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식을 버리지 않으면요,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버려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흥선대원군이 왜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에 떨어졌잖아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상식을 깨버리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금융상식을 깨버리셔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개인 대 개인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 디지털 화폐가 미래 금융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비트코인은 마치 금처럼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화시키기를 이 금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라니. 우리가 휴대폰 쓸 때 데이터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TV 보는데 전파를 잡아오는데 TV에서 전파 잡아오는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돈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비트코인이 똑같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돈이라는 핵심 개념은 뭐냐면요, 신뢰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숫자. 제가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 가서 1 더하기 1은 5야 라고 얘기하면 저를 뭐라고 할까요? 미친놈은 좀 심했고요. 바보라고 할 겁니다. 그죠? 1 더하기 1은 내가 5야 그러면은 너는 바보야라고 그 얘기가 뭐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알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이 그와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캐는데 금을 캐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금은 캐는 거 이해되시죠? 땅속에 있고 삽으로 캐거나 포크레인으로 캐거나 뭐 정제 과정을 거쳐서 금을 만듭니다. 그럼 돈이 돼요. 그쵸? 돈의 가치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캐서 돈의 가치를 할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일까? 아까 보신 대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일까?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금 채굴이란 무엇일까? 랑 똑같은 말이죠. 금은 땅속에 있고요. 주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웹상에 있고 주인이 없어요. 나카모토 사토시가 2100만 개를 뿌려놓는 순간 본인도 주인이 아니에요. 뿌려놨기 때문에
본인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제어하고 컨트롤해요? 아무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단지 유저들끼리 이걸 사고 파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은 이 웹상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삽으로 캐는 금, 비트코인은요 컴퓨터로 캡니다. 수학 문제에 맞춰서 정답을 맞추면 그 정답을 맞춘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캤다, 채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채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를 무한 대입으로 집어넣어봐야 돼요.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숫자를 계속 넣어봐야 돼요. 그러다가 맞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얘가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 채굴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파일 형태의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채굴은 거래에 대한 네트워크상의 인증이다. 인증에 참여한 컴퓨터는 인증에 참여한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문제를 정답을 맞춘 컴퓨터를 인증에 참여한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양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른다. 예, 요게 채굴입니다. 금 캐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컴퓨터로 캔다라는 것만 차이 있습니다. 그것도 웹상에서. 지금 보시는 건요, 블록체인 장부입니다. 장부. 이 블록체인 장부는 신기하게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요, 한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절대적으로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대단하고 조작이 불가능하고 데이터 조작이 안 된다면 이 블록체인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겠죠?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캐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 캤는지, 언제 캤는지, 얼마큼 캤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동하면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됩니다. 누가 기록하죠? 스스로 기록을 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은요, 블록체인 기술을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은행에 접목을 시키면 은행에 있는 7, 80%의 직원들은요, 다 나가야 돼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를 뒤바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개인 대 개인이 가치를 주고받음을 기록한 일종의 거래 장부이기도 하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 네트워크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복사도 할 수 없고 2번 사용하는 이중 지급도 할 수 없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야 여기 돈 있어 같이 나눠서가 아니라 노력해서 캐내. 그 노력의 양이 바로 재화의 가치야.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들이 노력한 걸 인정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거기에서 P2P라는 개념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You can send Bitcoin so easily to like African countries or like especially me like sending money home to Kampala is really easy. I can do it like here on my phone and they wouldn't like charge me anything. So you cannot send like $5 if they're going to charge you like $10 or $15. Whereas Bitcoin you can just send you can even send 5 cents. So that's really the biggest advantage for me. 그러면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왜 만든 것일까? 그는 그 이유를 비트코인을 만든 지 한 달 뒤에 올린 글에서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지금 보신 대로 나카모토 사토시는요,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산층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만들어낸 거죠. 정확히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뉴욕시에서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에게 이른바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Right now, the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dustry is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새로운 화폐를 비트코인의 제가 아까 그랬죠. 국가 위에 있는 화폐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새로운 화폐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말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영국도 어디도 비트코인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감독하고 규제해 나갈지 현재 많은 국가들이 고민 중이다. I think it's very bright providing we don't 제가 한 얘기를 이 사람이 덧붙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덧붙인 겁니다. 이 스티브 스톡맨은요, 약 2년 전쯤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이죠.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정부가 규제를 해야 이게 안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국가도요, 정부가 규제하는 것들은 항상 안전한 게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피해본 건 고스란히 중산층들의 몫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국가 위에 있는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미래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이 절대 막을 수 없는 어떤 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모닝와이드 뉴스, 대한민국 뉴스 중에서 아침에 하는 것 중에는 대표적인 경제 뉴스죠. 이 모닝와이드 뉴스에서 페이팔이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의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180조 원을 결제한 것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객관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객관성입니다. 이 객관성이 없으면 절대 누구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반에서 항상 1, 2등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로만 했어요. 성적표를 보여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말로만 했는데도 믿어요, 저를. 사기당하신 겁니다.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을 때 객관성이 없다라는 건 내가 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항상 객관성의 기초에서 모든 걸 바라보셔야 돼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요, 항상 다 좋은 것만 얘기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객관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성. 비트코인에 대한 객관성이죠. 두 번째, 골드만삭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이 골드만삭스에서 2015년 4월 30일, 작년이죠. 537억이라고 하는 꽤 큰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뭐죠? 객관성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GS20 편의점이나 세븐일레븐이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하철이나 보면 이런 ATM기 어디서나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TM기를 보시면 과거에는 우리가 예금 출금 계좌이체, 예금 출금 계좌이체 요거만 했어요. 그죠? 가끔 대출.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약 70%의 시스템에 벌써 조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70% 정도가. 그러면 이 비트코인을 벌써 돈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은행권에서는 벌써 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안 봐요. 이 위에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 미국의 최고의 아마존, 이베이, 베스트바이, 오버스탁.com 이런 데들이요, 비트코인을 돈으로 결제하고 있고요. 작년만 해도요, 작년 초만 해도 비트코인을 돈으로 안 쓸 것처럼 얘기했었던 알리바바, 타오바오 아시죠?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벌써 비트코인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바이두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왜 비트코인을 받으려고 할까요?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하면 계속 쓸까요? 좀 쓰다 말까요? 계속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에릭 슈미트가 그래서 비트코인은 놀라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복사가 안 돼요. 디지털 세계에서 복사가 안 되는 건 유일하게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복사도 카피도 가능하고요. 만들어내기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빌 게이츠도 그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술의 창조물이다. 모르긴 몰라도요, 빌 게이츠도 비트코인 좀 사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폴 그레이엄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러드 캔나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많은 부자가 생겨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러드 캔나. 이 사람이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칼럼에서. 15년 전에 만약에 인터넷상에서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부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부자들이 만들어질 때래요? 비트코인에서 부자가 많이 만들어질 타임이다. 시기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영국에서 비트코인에게 20% 부가세를 검토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기가 녹록지가 않아요. 비트코인을 쓰니까 사람들이. 실제 그리스 사태 때 작년에요. 사람들이 예전에 국가가 어려워지고 주변 환경이 술렁술렁거리면 금을 매입했습니다.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보석을 매입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작년에요. 많은 그리스인들이 금 대신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20%의 부가세를 검토하는 것 때문에 이 재판이 벌어졌는지 아니면 그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에 벌어졌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비트코인에게 과연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사안으로 재판을 했죠. 이때 부가세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은 돈이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화폐로 인정하는 엄청난 사건이 작년 10월 23일 날 있었다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여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약 19만 원 조금 넘었어요. 지금은요, 오늘 보니까 53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3만 원이 아니라 1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보를 아는 순간 가난하게 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가난하게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도 알면 좋겠죠. 하지만 중산층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아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이에요. 이 비트코인을 제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나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예요. 과거에 미국의 금광산업이 한참 빛을 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을 나는 채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을 정확하게 채굴할 수 있는 그 회사에 내가 지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내가 지분 투자한 거로 인해서 더 많은 장비를 확충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금을 캐서 지분을 투자한 나에게 그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금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시대로 바뀌었어요. 신기하게도 이 금을 채굴하던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나는 이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채굴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이 회사에 지분만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내가 투자한 지분에 의해서 나를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거예요. 정말 정확한 회사인지, 내가 지분을 투자해도 될 만한 회사인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 비트클럽이라는 회사는요, 태생 자체는 2010년 말에 독일에서 그 모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첫 사람들을 모집해서 돈을 벌어볼까 했던 회사가 아니고요. 2010년도에 만들어서 11년, 12년, 13년, 14년, 약 4년 동안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회사입니다. 사람 모집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회사는 다단계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비트코인을 캐는 벤처 회사로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코인 회사들 다 다단계로 하고 있어요. 채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하고 싶어도 채굴 못해요. 돈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코인을 만들어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 비트클럽이라는 회사는요, 보신 대로 지금까지 본다면 약 모체까지 합치면 6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6년. 결코 작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온라인 회사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볼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돈 놓고 돈 먹기 회사들. 돈 놓고 돈 먹기 회사들은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작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큰 돈을 벌어서 날라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회사들을 검증하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5가지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IP 추적을 통해서 그 회사의 서버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렉사 자료를 통해서 그 회사가 실제 글로벌로 나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스캐머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실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네 번째, 유튜브 자료는 그 회사가 글로벌로 나갔다는데 실제 움직이는 회사인지 아니면 장난하고 있는 회사인지 알아볼 때 유튜브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재원 창출 능력이 그 회사한테 있는지. 5번이 제일 중요해요. 1, 2, 3, 4번은요,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알아보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5번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말 잘한다고, 누가 잘생겼다고, 누가 돈 많다고 거기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5개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으로 제가 재작년 말이죠. 12월 달이니까 5가지 방법으로 약 20개가 넘는 회사들을 검증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한 달 좀 넘게.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요. 사기꾼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걸려요. 대부분 다 걸립니다. 걸음망이에요. 그 중에 저의 눈에 띄었던 게 이겁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 이 회사를 그래서 5개를 제가 검증한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정말 괜찮은지. IP 추적했더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IP가 잡힙니다. 그런데 저희 비트클럽은요, 뭐 하는 회사죠?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캐내는 회사입니다. IP가 유동 IP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는 고정 IP를 쓰면요, 해커들이 그 회사를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정 IP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상화폐 채굴 회사들은요, 유동 IP를 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움직여 다녀요. 그래서 독일에, 루마니아에, 아이슬란드에, 때로는 기니만에, 때로는 이렇게 바닷속에 마스킹 작업을 통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래야 해커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 유지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알렉사 자료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전 세계로 나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알렉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뭐 하는 데인가? 알렉사는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에 뭐 삼성, 현대, LG, 두산, 비롯해서 아메이, 유니스티, 허벌라이프, 뉴스킨 이런 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글로벌의 온오프라인의 회사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찾아봤는데 없다. 그럼 글로벌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삼성을 찾아봤습니다. 삼성닷컴, 대한민국 삼성. 글로벌인가요? 바로 나와 있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렉사에 가서 삼성 www.samsung.com 찾아보시면 글로벌인지 아닌지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제가 찾아봤어요. 비트클럽 네트워크 글로벌입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죠. 그리고 2015년 4월 달에 봤더니 국가가 몇 개 추가가 되고 몇 가는 내려갔어요. 상위 5위권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일본도 올라왔고요. 미국, 파나마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2016년 1월 달 봤더니 한국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2위 한번 살짝 했다가 5위권으로 또 떨어졌어요. 잠깐 컨닝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어쨌든 국가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이게 뭘 뜻할까요? 전 세계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를 하고 있구나, 글로벌이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고요. 스캠 어드바이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스캠은 사기죠. 어드바이저는 충고자. 그래서 스캠 어드바이저 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충고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비트클럽이 80% 정도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록색으로 가 있으면 과거에는 이 회사를 전폭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스캠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또 생겼어요. 도메인을 사옵니다. 싸게 뭐 500만원, 5천만원, 1000만원 주면서 그 5년 된, 4년 된, 3년 된 회사들의 도메인을 사와요. 그래서 거기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캠 어드바이저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냥 참고 자료로만 쓰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중요한 건 유튜브 자료죠. 유튜브 자료에 저희 회사 자료가 올해 약 10,000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10,000개. 초창기에는요 120개 조금 넘었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10,000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 10,000개의 자료를 누가 올리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기들이 계속 똑같은 국가에서 한 루트를 통해서 올린다. 이거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비트클럽은요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국가들에서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비트클럽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은요 아무나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스닥은 잘 알아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잘 모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하나예요. 누가 캤는지, 언제 캤는지, 얼마나 캤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장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보다 여기에 회사 이름을 올리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올라간다고 하면 사람들이요,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블록체인에 올랐으면 대단한 거야 라는 걸 다 알아요. 궁금하시면 채굴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블록체인에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올라갔다는 건요, 이 회사가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스닥에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 회사 괜찮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요 나스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뭐라고 별명하냐면 가상화폐의 나스닥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하죠. 여기에 올라갔으면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코인 회사 대표인지 사장인지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비트코인을 채굴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그래서 채굴하는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뒤적뒤적거려요. 서류를. 그래 못 찾겠대요. 아니 채굴하는 걸 왜 서류를 찾아요? 웹상에 들어가면 바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요 블록체인이 뭔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요 너무 많아요. 저희 회사는 보시는 대로 블록체인에 올라갔죠. 잠시 후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채굴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 비트클럽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객관성이 뛰어난 회사고요. 이 코인데스크닷컴에 들어가면 과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도 꽤 돼요. 맨 위에 보시면 신한뱅크 어디죠? 신한은행입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KB 인베스트먼트 하면 국민투자입니다. 그 밑에 골드만삭스는 다 아시죠? 맨 밑에 보시면 삼성벤처스가 나옵니다. 삼성에서 투자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예요. 이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 정도의 기업들도 벌써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런 작은 데들은요 실제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난 투자 업체들이고요. 투자 은행들입니다. 보시면 매년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속에서 부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요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아까 보셨죠? 나카모토 사토시가 2016년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가 되면서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미국의 역사와 맞먹는 매거진입니다. 잡지예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카모토 사토시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겁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올라갔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회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온라인 회사들이 있어요. 돈 놓고 돈 먹기 회사들. 여기에 올라간 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네 회사가 수십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네. 알고 봤더니 그지예요. 미국에 실제 갔다 온 사람이요. 조그마한 창고 안에서 사기치고 있는 회사들도 발견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비트클럽 네트워크라는 회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엄청난 매거진에도 올라갔다는 사실. 이거 자랑할 만한 거죠. 저희 회사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입니다. 채굴은 코인 회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다크코인이나 도기코인이 가격이 비싸져요. 그럼 저희 회사는 얘들도 캡니다.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는 채굴 회사예요. 채굴 회사이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면 금 캐면 되고 은값이 올라가면 은 캐면 되고 돈값이 올라가면 돈 캐면 되는 그런 채굴 회사예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런 채굴 회사가. 다 그냥 코인 회사예요. 저희 회사랑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DNA 구조가 달라요. 혹시 사장님들한테 이 사람 원숭이 아니야? 그럼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 사람이 나 사람이야 원숭이 아니야 라고 하겠죠. 우리 회사한테 코인 회사라고 하면 그만큼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는 채굴 회사이기 때문에요 코인 회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회사는 뭐 하고 있을까?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죠. 얼마 전부터 이더리움도 채굴합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어떤 어깨를 견줄 만한 코인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그 회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재 채굴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비트코인을 잡아오는 역할을 해요. 하드웨어는 그 잡아온 비트코인을 일러보고 인어보고 삼러보고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는 게 하드웨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루마니아에 있는 채굴 공장이었어요. 과거에. 이 루마니아 공장은요 2010년 11년부터 채굴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 기계가 2012년형 채굴기입니다. 지금은 이 기계가 없겠죠. 2012년형 채굴기로 비트클럽 네트워크에서 채굴을 했다면 정확하게 2012년부터 채굴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사람 모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채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채굴했는지 그림만 있는 건지. 지금 보시는 대로 비트클럽 네트워크 있고요. 한 대에 500만원 정도 이상 하는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채굴 공장이 루마니아 공장이고요.
우리 회사에서 비트클럽 네트워크에서 멤버를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아이슬란드에 공장이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아이슬란드 공장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슬란드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멀어요. 돈도 많이 들어요. 한 600만 원 이상 들 거고요. 기간도 한 열흘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갔다 오기 쉽지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아이슬란드 안 갔다 오셔도요, 블록체인에 올라갔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대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슬란드 공장을. 하이 시큐어 마이닝 팩츄리라고 써있죠? 굉장한 보안 시설입니다. 그리고 카드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45에이커는 약 5만 평이 넘어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지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0% 자연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 없습니다. 지금 비트클럽 네트워크 채굴 섹션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보시는 대로 양쪽에 채굴기들이 늘어서 있죠. 신자연환경 시스템이고요. 보시는 대로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비어 있어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지분 투자를 받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100억을 들고 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 500만 원씩 들고 한 10,000명 정도가 오는 걸 더 반겨요. 인프라 구축과 지분 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면요, 내 컴퓨터가 여기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생긴 컴퓨터는 나를 위해서 계속 채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럼 사람들이 모집할까요? 한 대가 있을 때는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대가 있을 때는 몇 개를 채굴해야 정상이죠? 2개를 채굴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2대가 있으면요, 신기하게도요, 2.5개를 채굴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채굴기가 연동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채굴기들이 연동이 되고 지속적으로 많은 멤버들이 지분 투자를 하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14년 9월부터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지분 투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작게 투자하고 싶으시면 작게 하셔도 되고요. 크게 하고 싶으면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 갔다 온 사람이 본인의 트위터에다 올려놓은 자료를 지금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찍어온 겁니다. 사진을. 독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ATM기도 있습니다. 이 ATM기는 돈을 비트코인으로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대단한가요? 안 대단한가요? 대단합니다. 여태까지 졸다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전 세계 최고의 미래 아이템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아까 보셨죠? 블록체인에 올라갔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있고요. 그리고 채굴하는 장면들도 동영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삼성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클럽 네트워크는요, 미래의 아이템이에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우리가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99달러면 멤버가 될 수가 있고요. 500달러면 지분 하나, 1000달러면 지분 2개, 2000달러면 지분 4개를 우리가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3599달러가 있으면 7개의 풀 지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풀 지분을 구매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 정체되어 있는 회사인지 발전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 있습니다. 2015년 11월 달에 저희 회사 시스템이 7페타이트였었어요.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7페타이트면 우리가 쓰고 있는 i5나 i7, 요즘 가장 빠른 데스크탑 있죠? 요게 한 10,000대 정도, 1000대 정도가 있으면 1페타이트 정도 될 겁니다. 1000대. 그럼 7페타이트 몇 대가 있어야 돼요? 7,000대 정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작년 11월 달에 우리 회사의 시스템입니다. 7,000대 정도. 2월 달에, 2010년 2월 달에 31.2페타이트. 7,000대가요, 약 31,200대 이상.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올라와 있어요. 그 회사 시스템이. 3월 달에 봤더니 36페타이트가 넘었고요.
4월 달에 봤더니 42페타이트가 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컴퓨터가 증설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468만 원이라는 지분을 투자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오늘 지분 투자하고 가다가 바나나 껍질 밟고 자빠져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빠져서 입원해졌어요. 입원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분을 투자했죠. 그러면 첫 달부터 우리가 돈으로 찾겠어. 나는 너희들 회사 아직은 못 믿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첫 달부터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첫 달에 약 15만 원 정도에서 18만 원 정도를 찾습니다. 지금 농협에다가 제가 얼마 전에요. 한